네, 오늘은 여러 가지로 특별한 자리입니다. 저희가 매달 이렇게 아침 일찍 모여서 사실 300여 분이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모여서 아침 시간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저희가 벌써 15회째를 맞았습니다. 특히 오늘은 이미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번 18대 대통령 후보로 나오신 우리 안철수 사실 어제 네이버 검색을 좀 해봤더니 이제는 정치가로 나오시더라고요. 모시고 자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좀 지연된 관계로 바로 강의 간담회로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기 직전에 저희 우리 박영선 의원 짧게 해주시겠습니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지역구 국회의원 박영선입니다.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아침마다 얼굴을 뵐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정말 좋습니다. 이 CEO 포럼, G밸리 CEO 포럼이 정말 제가 그 한 달에 한 번씩 인사드릴 때마다 꿈는 품처럼 서울의 중심이 되고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고 세계의 중심이 돼가는 것 같아서 정말 좋습니다. 우리 문재인 후보도 후보 되시고 나서 제일 처음 찾으신 곳이 바로 이 구로 디지털 밸리입니다. 단지고요. 오늘 또 이렇게 우리가 안철수 후보님 모시고 소중한 강연을 듣게 돼서 더없이 의미 있는 아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후보께서는 다음 달에 기회가 되면 그때 단일화가 만약에 이루어지면 두 분 중에 한 분 반드시 제가 모시고 오고 그분이 문재인 후보였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안철수 후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제가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조금 전에 제가 손석희 시선집중에 나가서 잠깐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손석희 씨가 파리 가 있는데 거기서도 단일화 어떻게 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국민들이 이대로는 안 된다. 그리고 반드시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적 압력에 의해서 단일화는 꼭 될 것이고 안철수 후보님이 제 옆자리에 오늘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여쭤보겠다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그 기존에 했던 거하고 약간 시간 배정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전에는 저희가 주로 강연 위주로 듣고 말미에 질의응답을 했는데 이번에 후보분께 좀 요청드린 게 하고 싶은 어떤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40분 정도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요. 나머지 시간을 질의응답으로 하는데 미리 제가 주최하고 계신 오지 서울경제협의회, 인어비즈협회, 벤처협회에서 미리 좀 사전에 요청드려서 준비된 질문이 있습니다. 그걸 먼저 간담회처럼 따로 자리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걸 앞에 좀 요청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좀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좀 바쁠 것 같긴 합니다만 아마 욕심내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대신 질의응답 시간은 최대한 미리 준비하셔서 짧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아마 앞에 강연 내용에서 이미 또 기업도 경영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질의응답을 하지 않으실 정도로 또 많은 내용들이 녹아내릴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안철수 대통령 후보 모시고 강연 듣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소개해드릴 내용이 없을 정도로 다 알고 계십니다만 그래도 저희 이제 형식상 학력은 아시다시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의학 박사를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공부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벤처 비즈니스 과정도 하셨고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사실 경영학도 하셨습니다. 안철수 연구소 지금 현재 안랩이라고 그럽니다. 설립하시고 사실 그 이사장으로 계시다가 또 카이스트 서울대 교수 또 대학원 원장까지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제 18대 대통령 후보로 오셨습니다. 안철수 후보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CEO분들 직접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드릴 내용들은 많은데요. 제가 직접 이제 현장에서 경영도 해보고 나름대로 산업계,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중요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했었기 때문에 그 별다른 사실 준비 없이도 저 원고 안 가지고 왔습니다. 40분 정도 맞춰서 제가 평소에 가졌던 생각들, 그런 생각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공 확률이 낮은가, 세 번째는 그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왜 중요한가? 저는 네 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한국 경제의 포트폴리오로서의 의미, 두 번째로는 고용 창출의 거의 유일한 그 탈출구로서의 의미, 세 번째로는 대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불러 넣어주는 그런 주체로서의 의미, 또 네 번째로는 중산층을 성숙시켜서 시장을 만들어주는 그런 의미, 그런 네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그 한국 경제의 포트폴리오로서의 의미입니다. 마치 그 주식 투자하실 때 한 주식에만 투자하면 너무나 위험해서 여러 주식에 분산 투자해서 위험도를 낮추는 게 포트폴리오 투자입니다. 그런데 국가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경제도 만약에 대기업만 존재한다면, 그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면 특정한 위험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IMF 반란 때 이미 그것들은 실증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주장하는 바는 지금 현재 튼튼하고 견실한 대기업은 글로벌 경쟁을 통해서 계속 우리의 큰 그 산업축으로서 자리 잡게 놔두고, 그 바로 옆에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그것과 같은 정도의 중요성, 크기로서 존재를 한다면, 그러면 한쪽이 힘들어져도 다른 쪽에서 받쳐줄 수 있다. 그게 포트폴리오로서의 의미다. 그러면 한국 경제는 앞으로 100년, 200년 계속 잘 영속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세계 경제가 불황이 닥쳐오고 위험도가 커질수록 국가 경제는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육성을 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이제 또 두 번째로는 고용 창출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용 창출 크게 나눠보면 세 가지 정도일 텐데요. 우선은 기업, 두 번째는 공공, 세 번째는 창업을 통해서 그런 이제 것들이 있는데, 기업 쪽에서 대기업은 이미 스스로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효율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장을 따라서 해외 공장을 세워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대기업이 자체적으로 그 고용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는 어느 정도 일정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남은 쪽은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튼튼하게 성장하고 거기서 질 좋은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것이 거의 기업 쪽에서는 유일한 그런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또 이제 세 번째로는 그 혁신이 중요한데요.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남들이 해놓은 것 중에서 가능성이 있는 쪽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격자 전략을 썼었죠,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제는 그 추격자 전략을 쓰기에는 우리 산업 규모도 커지고 남들이 안 해놓은 새로운 쪽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나가야지만이 우리가 앞으로 미래의 가능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보면 이제 혁신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기업이 커져버리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기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특히 수익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그것과 비슷한 정도의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신규 사업을 하기가 힘듭니다. 기업 경영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러니 유일한 그런 혁신의 방법이라고 하면 외부에, 그러니까 대기업 말고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새로운 곳에 처음으로 도전해서 거기서 혁신의 싹을 틔우고, 그것을 대기업이 좋은 사업 그 교환을 통해서 또는 M&A를 통해서 그 대기업에 계속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불러 넣어주면 대기업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자칫
잘못 빠질 수 있는 오류가 대기업이 잘 되니까 중소기업 도와달라고 이렇게 접근하는 건 그건 굉장히 언어 도단이죠. 오히려 서로 동등한 파트너로서 정당한 대가를 그 중소기업들에게 지불을 하고 중소기업은 그런 여력으로 새로운 혁신적인 아이디어들, 새로운 사업들, 아이템들을 만들면 그것의 혜택을 대기업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정당한 거래 관계에 의해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또 네 번째로는 그 전체 기업 숫자의 99.9%가 중소기업, 벤처기업 아닙니까? 그리고 고용의 거의 80%, 90% 가까이가 고용도 이제 중소기업들, 벤처기업들이 가지고 있으니 거기가 제대로 잘 되면 그러면 건전한 중산층들이 탄탄하게 자리 잡게 되고 거기가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든든한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 일부는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대기업들이 그 수익성을 놓고 보면 내수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수출에서는 거의 돈을 못 벌거나 또는 적자인 기업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실상 대기업들이 그 글로벌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수 시장이 필수인데 지금처럼 중산층이 허물어지다가는 대기업의 앞날도 굉장히 암담한 그런 실정이죠.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의미에서 그 저는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한국 내에서 중요하다는 입장인데 그 불행하게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논의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보면 그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대기업은 지금 어느 정도 대기업도 사실은 글로벌 경쟁에서 어느 정도 그 여러 가지 그 도전에 부딪히고 있지만 국내에서 중소기업, 벤처기업들은 갈수록 척박하고 힘들어지고 그 이렇게 폐업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중요한 한국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왜 이렇게 지금 어려울까? 그 이유를 저는 세 가지 정도로 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산업 지원 인프라가 굉장히 부실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간의 과당 경쟁이 또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순서대로 한번 짚어보죠. 그 산업 지원 인프라가 굉장히 부실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기업들이 제대로 잘 성장하고 그리고 제대로 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프라가 크게는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인력을 공급하는 대학, 그리고 자금을 대출하는 금융권, 그리고 직접 투자를 하는 벤처 캐피탈, 그리고 또 정부의 R&D 정책, 그리고 또 아웃소싱 산업, 서비스 산업들인데요. 이런 5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하나같이 그 부족한 점들이 많습니다. 우선은 이제 대학도 살펴보면 대학에서 중소기업들이 원하는 인력들을 충분히 제대로 잘 공급하지 못하는 그런 답답함은 다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산학 협력을 해도 그 결과가 그렇게 그 산업 쪽에 도움이 되지도 않고 또 대학 교수님들 입장에서 보면 그 산업체와 협력이 또 대학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양쪽 다 지금은 그 사실 시간과 비용을 꽤 많이 씀에도 불구하고 양쪽 다 지금 굉장히 그 불만인 그런 부분들, 그리고 실제로 그 산업화가 되거나 그 산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존재를 하고, 두 번째로 이제 금융권에서는 그 대부분 이렇게 그 대출을 할 때, 사업 자금 대출을 할 때 원래는 그 사업체의 그 위험도를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거기에 따른 이자율들을 책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부도가 난다면 그건 금융기관에서 제대로 위험도를 측정하지 못한 책임인데요. 대부분의 경우 그 이제 특히 중소기업, 벤처기업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 연대보증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기업이 망하면 그 즉시 기업의 빚이 100% 대표이사의 빚이 되죠. 그러니 한번 사업 실패하면 다시는 재개할 수 없는 금융사범이 되는 이유도
그런 금융개혁이 뿌리 깊은 관행들이기 때문에 그렇고, 세 번째로는 그 벤처 캐피탈에서 투자를 할 때도 초기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고, 그리고 또 투자를 하는 경우도 요즘은 많이 저는 나아졌다고 들었습니다만, 예전에 제가 그 사장할 때만 해도 임용 계약들, 그래서 바깥은 문의는 투자인데 실제로는 대출 형태를 띈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 처음 초창기 기업들은 굉장히 위험도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대출보다는 그 투자를 받아서 경영을 하다가 잘 안 될 때, 그때는 투자자와 경영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서 빨리 청산한 다음에 다시 재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게 투자가 아니라 빚의 형태로 되기 때문에 다시 재개를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고, 또 이제 네 번째로는 정부의 R&D 정책인데요. 정부의 R&D 정책 자체가 그 대기업 위주로, 거의 80% 이상이 대기업 위주로 지금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전에는 바람직한 방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초창기에는 대기업들도 글로벌 경쟁력이 없을 때 그 국가의 R&D 자금이나 또는 국책연구소에서 그 경쟁력들을 많이 제공해 줬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 가지는데 굉장히 큰 공헌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기업 연구소가 이미 그 R&D 자금이 훨씬 더 많고, 국책연구소 그 연구 과제보다 훨씬 더 경쟁력 있고 산업화가 쉽고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이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정부 R&D 자금이라든지 국책연구소가 하는 일은 대기업의 후행하는, 그냥 정말로 중요한 경쟁력보다는 지역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조하는 정도의 역할로 머무르고 있습니다.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쳐야 된다는 문제의식들을 모두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섯 번째로는 아웃소싱 산업인데요.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고객 지원 센터 예를 한번 들어보죠. 만약에 어떤 고객 지원만 하는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아웃소싱 업체가 있고, 거기서는 보통 일반적인 회사에서 고객 지원 센터를 설립하는 것보다 절반의 가격으로 훨씬 고객 만족도가 높게 그렇게 서비스를 해주는 지원 업체가 있다고 치면, 신생업체나 또는 벤처 업체들이 직접 고객 지원을 할 필요가 없겠죠. 거기다 맡기면 되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런 업체들이 제대로 많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기업들이 모든 일들을 다 해야 됩니다. 원래 기업체는 전쟁 아닙니까? 전쟁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전선을 좁히고 거기에 내가 가진 최정의 병력들을 다 쏟아 부어야 겨우 이제 저쪽 상대방과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법인데, 내가 핵심 역량만 투자하지 못하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관리 쪽도 제대로 잘해야 되고, 고객 지원도 제대로 잘해야 되고, 홍보도 제대로 잘해야 되고, 모든 것들을 다 제대로 잘 스스로 해야만 되다 보니까 병력이 분산돼서, 전력이 분산돼서 집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그런 기업들을 도와주는 산업체들, 아웃소싱 산업들이 발전을 하게 되면 그게 기업들의 힘을 굉장히 덜어주고 경쟁력도 강화시켜 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서비스 선진화에 대해서 여러 정부에서 이야기들이 들어왔는데요. 어쩌면 서비스 선진화라는 게 단순히 이렇게 직접 사업을 하는, 고객과의 접점에 있는, 프론트 엔드에 있는 그런 기업체들에만 집중해서 서비스 산업화를 하는 건 방향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오히려 뒤쪽에서 실제로 고객과 접점에 있는 기업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백엔드에 있는 그 기업체들을 제대로 잘 성장시키는 것들, 그게 어쩌면 서비스 선진화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같이 수준이 그렇게 발전하지 못하다 보니 기업체들이 힘든 거죠. 도와줄 사람들은 없고 이제 혼자서 다 헤쳐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 이런 벤처 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실패가 많은 이유는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는 이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고 그 많은 부분들 이제 그 경제 민주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교정되기를 희망을 하는데요. 거기서도 빠진 부분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시장에 대해서 불공정 거래 관행이 벌어지고 있는 시장 자체에 대한 그 감시들은 이제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거나 시행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거기에서 빠진 부분들, 예를 들어서 계약의 현장뿐만 아니라 그 전후로 여러 가지 불법적인 부분들, 관행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구두 계약에서 먼저 물건 만들게 해놓은 다음에 그 저기 구입을 안 해서 흑자도산 시키는 경우라든지 뭐 증거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관행처럼 계약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무자선에서 뭐 여러 가지 그 추가 요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렇게 큰 계약했는데 그 저기 담당 직원들 프린터 한 대씩 집에 사달라고 하든지 굉장히 그 저기 수준 낮은 그런 요구로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그 이렇게 처음에 서로 계약이 된 기능 세트대로 사람 숫자, 프로그래머 숫자가 정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그 원가가 책정이 되는 법인데 프로젝트 하는 과정 중에서 그 기능 추가 요구가 거의 2배가 돼 버리면 그러면 당연히 적자일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실 현장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제 그 부분은 아직 시선들이 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그 인력 배우기 원래는 대기업에서 많은 교육 자원들이 있고 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들이 많기 때문에 대학교 졸업한 또는 뭐 고등학교 졸업한 좋은 인재들을 잘 길러서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경험을 가지고 나와서 창업을 하거나 중소기업으로 가면서 전체 인력 구조가 선순환되는 게 바람직한 구조인데 지금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경우들 굉장히 답답하시죠. 오히려 돈이 없는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에서 힘들여서 직원 뽑아서 열심히 키워놓으면 대기업에서 교육비 하나도 지원 안 하고 그냥 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거꾸로 된 그런 구조들 실리콘밸리 같은 뭐 선진국에서 보면 정 핵심 요원이 필요하면 회사를 M&A를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 그런 기술까지 그건 다 이제 기업에서 투자한 걸로 봐서 그 기업체를 사는 법인데요. 지금은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몇 천만 원 더 주고 빼가는 정도로 그런 것도 굉장히 근본적인 불공정 거래 관행인데 그걸 이제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 안 보는 건 그 납득이 안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대기업과 그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실패가 많은 이유 세 가지가 첫 번째는 그 기업 지원 인프라가 부실하고 두 번째로는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 세 번째는 중소기업 간의 과당 경쟁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리 대기업이 없이 바로 이제 소비자와 거래하는 B2C 산업 같은 쪽에서 대기업이 없는데도 서로 수익을 못 내고 힘들어지는 이유가 조금만 유망한 분야라고 소문이 나면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몰려서 예전에 그 초창기에 보안 산업, IT 보안 산업이 그 굉장히 그 유망하다라는 소문이 나서 우리나라에 동시에 보안 벤처만 200개가 생긴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전 세계 보안 업체 숫자가 400개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거의 모든 분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요. 그런 과당 경쟁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지금 국가 예산으로 중소기업 벤처기업에 그 지원되는 돈이 꽤 됩니다. 엄청나게 사실 많은데 그것들이 정말로 그 기업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잘 쓰여지고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그 나쁜 쪽으로 그래서 과당 경쟁을 부추기는 쪽으로 쓰이고 있는가는 그 중소기업인들이 벤처기업인들이 모여서 논의를 해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 그 제 생각은 기존의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 비용 자체를 전체 총 비용은 그대로 두고
또는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부에서 어떻게 쓰이는가는 중소기업 간의 대타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이렇게 테이블에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그 부분에 대한 재조정, 우리 모두가 잘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그 직원들이 거기서 제대로 대우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저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여러 가지 암담한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러면 문제는 나왔죠.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거냐? 저는 그 정부 정책에서 모든 분야에서 이제 해결책들은 그 단순히 예전처럼 한 부서에서 몇몇 전문가분들이 책상에서 그냥 이렇게 그 정책을 내는 시대는 끝났다고 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해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이미 다 해결이 됐고, 지금 우리에게 남은 지금 중소기업 문제라든지 또는 복지 문제라든지 또는 일자리 창출 문제라든지 그 여러 가지 지금 그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부동산 문제라든지는 이제는 지금까지 방법으로는 절대 풀릴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 나름대로는 그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푸는 원칙이 저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융합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수평적인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융합적인 그런 접근 방법은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예전에는 어떤 전문가가 또는 어떤 정부의 부처가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사회 문제를 보고 쳐다보고 이걸 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풀릴 수 있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어떤 전문가나 부처 중심의 사고방식이나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면 절대로 안 되고, 반대로 문제를 먼저 놓고 이 사회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떠한 분야의 전문가들, 어떠한 부서가 필요한지를 차출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문제를 풀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래서 문제를 중심에 두고 나머지를 다 수단으로 보는 그런 방법들. 오바마의 일자리 그 공약들을 이제 그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아마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쉽게 받으실 수 있을 거니까 그 저기 뭐 누구나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서도 알 수 있는 게 종합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어떤 한 부처, 그러니까 일자리라고 해서 노동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가 사실은 교육과도 연결이 되고 산업정책과도 연결이 되고 복지와도 연결이 되고 그 굉장히, 그리고 부동산도 사실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그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자기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사업자금을 빌리기 때문에 이걸 따로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접근해서는 도저히 종합적으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 정부 부처가 다 달려들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 그래서 이런 방식의 문제 해결 방법을 저는 융합적인 그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수평적인 리더십이 필요한데요. 그 수평적인 리더십이라고 하면 예전에 수직적인 리더십은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전체를 보고 이 중에서 그 방향을 결정하고 그걸 지시를 내리고 나를 따르시오라고 해서 그냥 가는 리더십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먹히지 않죠. 예를 들어서 옛날 산업정책 같으면 이런 식 아니었습니까? 신성장 동력을 몇 명의 전문가들이 회의를 거쳐서 선정을 하고 이 분야에 우리가 그 연구개발비를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산업계에서 그걸 보고 그쪽으로 뛰어들죠. 이제는 그래서는 되지 않는 것이 그 지금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바뀝니까? 그런데 그걸 이제 몇 명의 전문가들이 그 정부에서 모여서 그걸 저기 선정을 한다고 그 방향으로 가겠습니까? 오히려 그 정도 수준이라면 대기업이 이미 그런 것들은 더 앞서서 결론을 내고 그쪽으로 투자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그렇게 수직적인 리더십이 먹히는 시대가 아니고 오히려 수평적인 리더십. 그래서 예를 들자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마음껏 샘솟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야일지는 모르지만 의외의 분야에서
새로운 창의적인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그것 자체가 산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우스개 농담 소리도 예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 인터넷 포탈이 이렇게 각광받고 성장했을 때 만약에 정부에서 인터넷 포탈에 대해서 육성하는 부서가 있었으면 그런 산업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못했을 거라고. 지금은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제가 두 바퀴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제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식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경제민주화 복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로 그치는 겁니다. 그냥 그것만 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처럼.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사업해 보시면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경제민주화나 복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안심하고 불안이 해소되고 사회 안전망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한 번 기업에서 실패하더라도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용감하게 도전을 하겠죠. 거기서 혁신이 싹 듭니다. 혁신은 성공 확률이 낮아도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를 허용하는 가운데 나오는 것이 혁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혁신 경제, 그리고 또 그 혁신이라는 게 젊은 사람, 엘리트 또는 IT 벤처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재래시장에서도 생길 수 있다. 실제로 저는 사례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혁신 경제와 포괄적인 성장, 누구 하나 낙오됨 없이 그 전에 경제민주화와 복지 그리고 각 분야에서의 혁신을 이루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성장의 과실을 얻을 수 있는 포괄적인 성장, 이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한쪽 바퀴는 경제민주화 복지고 두 번째 바퀴는 혁신 성장 포괄적 성장이겠죠. 혁신 경제 포괄적 성장. 그 두 바퀴가 서로 이렇게 선순환이 되면 그러면 앞으로 굉장히 빠르게 달릴 수 있다는 게 두 바퀴 경제인데요. 그 생각을 하게 된 이유도 사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면 정부에서 구태여 신성장 동력이라고 지정하지 않더라도 어떤 분야이건 차별 없이 가리지 않고 농업 분야도 포함해서 새로운 혁신들이 만들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게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고 그 다음부터는 자유롭게 그 경제 주체들이 자기 스스로 혁신들을 만들어내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그런 게 앞으로의 그림이겠다. 거기에 필요한 것은 수평적인 리더십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현장 중심입니다. 지금까지 일부 전문가들만 모여서 대부분 캠프에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캠프에서 그 이제 공약을 만들 때, 제도를 만들고 정책을 만들 때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모읍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말 그 인정받는 전문가들을 모으는데 너무 많으면 회의가 안 되니까 보통 10명에서 20명 정도 한 분야에서 이렇게 모아서 열심히 회의를 해서 거기서 정책을 만듭니다. 그리고 내놓습니다. 예전에는 그게 그 제대로 그 동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제는 갈수록 사회가 복잡해지고 그 10여 명의 전문가가 그 한 분야도 모두 다 사실은 상황 파악하는 데는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는 분야가 서로 결합이 되고 융합이 되고 있어서 한 분야 전문가만 모여서 하다가는 다른 분야와 충돌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게 또 현장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그렇게 되면 제대로 된 정책들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예전에 대선 캠프에서 만들었던 공약은 일부 전문가들만 모여서 일방적으로 국민한테 준다는 의미에서 보면 폐쇄적이고 수직적입니다. 그게 꼭 나쁘다는 의미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 방식의 한계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은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뭐 벤처협회, 이노비즈협회 다 그 나름대로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것들이 대선 공약에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단체, 또 소비자단체, 그 환경단체 모두가 대선 공약이 이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는 아예 공약집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제출하는 그런 쪽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미 그런 그 실제에 기반해서 현장의 요구들을 이미 본인들이 다 잘 아십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가 있느냐면 그걸 그대로 받기에는 정책 전문가분들은 아니라서 조금 정교하지 못하고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충돌하고 우선순위가 그 국가적인 우선순위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캠프에서 그 이제 생각을 한 것이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는 공약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 내일이라는 열린 네트워크 포럼을 만들었습니다. 그 내일이라는 의미는 한글이니까 어제 오늘 내일의 내일도 되고 나의 일, 내 일처럼 하겠다는 그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해당 분야 전문가분들이 모이는데 거기서 공약을 직접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큰 방향을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는 많은 지금 국민 포럼이 그 수백 개 정도가 만들어졌는데요. 국민 포럼에서 또는 기존의 협회에서 그 공약들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 찾아갑니다. 어제 같으면 그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을 만났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협회 차원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직접 가서 그 사람들을 이야기를 듣고 그런 것들을 이제 그 공약을 받아서 내부 캠프에서 하는 일들은 그 중에서 정교하게 다듬고 우선순위 새로 정하고 충돌하는 부분들 교통 정리합니다. 그래서 만듭니다. 그래서 현장 중심의 그 접근 방법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런 세상의 복잡한 문제들을 저희 캠프에서는 세 가지 원칙 가지고 풉니다. 그래서 첫 번째 현장 중심, 두 번째 융합적이고 문제 중심의 접근 방법, 세 번째는 수평적인 리더십. 이게 아마 저희 캠프뿐만 아니라 21세기에서는 가장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그런 접근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접근 방법이고 저는 이 방법이 옳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4분밖에 안 남았지만 여러 가지 아까 문제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기업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기반이 취약하고, 두 번째로는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 문제, 세 번째는 중소기업 간의 과당 경쟁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설명드린 그 문제점을 보시면 사실은 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간의 그 불공정 거래 중소기업 간의 과당 경쟁에 대해서는 지금 그 중소기업인들끼리 모여서 그 내부적으로 사회적인 대타협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협회가 많으시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협동회도 있고 벤처기업 협회, 이노비즈 협회, 여성 벤처인 협회, 많은 협회들 한번 한 자리에 모아서 지금 현재 그 중소기업에 또는 내년 예산으로 책정된 중소기업, 벤처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놓고 이걸 어떻게 하면 이대로 가면 공멸합니다. 내년에 경기 상황 더 안 좋고 이 지금 소중한 이 자금들이 경쟁력 강화에 쓰여지지 않으면 다들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이것이 쓰이면 좋은지 몇 날 며칠이 걸리더라도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그 중소기업 간의 대타협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은 이미 이제 저희가 경제민주화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밝힌 바가 있고, 특히 저희는 그 행위 규제,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 관행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구조 개혁, 재벌 그룹의 구조를 바꿔야 된다. 지배 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그 행위의 근본적인 이유인데 행위만 바꾸면, 증상만 치료하면, 원인은 그대로 놔두면 그건 잘못된 방법입니다. 새누리당의 그 접근 방법은 저는 그건 잘못된 방법이라고 봐요. 증상 치료만 하고 원인 치료 안 하면 그 암이 생겼을 때 그 고통스럽다고 그 진통제만 먹고 암을 도려내지 않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제가 그 지배구조가 암이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 기업을 지원해주는 그 산업 인프라들 제가 대표적으로 5가지 말씀드렸는데요. 그 대학 교육이 그 산업체와 잘 조율해서, 그런데 대학은 대학의 기능이 있습니다. 거기가 직업 훈련소는 또 아닙니다. 그래서 그 어떤 문제라도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소양이 있는 그 사람들을 21세기에 어떤 분야에서도 준비된 사람으로 길러내는 게 또 대학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또 기업에서는 당장 바로 쓸 수 있는 또 인재를 원하십니다. 그 사이에 이제 간극이 있는 건데요. 그 부분들 이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그 방법들이 갖고 있고 교육개혁 관련해서 정리해서 저는 이제 조만간 발표를 드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금융권의 문제라든지 또는 벤처 캐피탈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제 국가의 R&D 정책, 국가 R&D 정책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으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는 국가의 그 연구개발비 정책이라든지 또는 그 국책연구소의 역할은 근본적인 재정립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은 대기업에 많은 그것이 가 있는데 이제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위주로 그 방향을 선회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국책연구소도 제자리를 잘 잡아주기 위해서는 시간이 어느 정도는 걸리겠지만 아예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그 연구개발 센터로서 재정립하게 되면 그러면 국책연구소로서도 굉장히 좋은 기능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든든한 중소기업, 벤처기업도 든든한 후원자 그런 그 연구실을 얻게 되는 셈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웃소싱 산업에 대해서는 서비스 선진화 관점에서 바라보면 거기가 튼튼하게 받쳐주면 많은 기업들이 힘을 덜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원고 없이 처음부터 저 머릿속에 들은 대로 제 가슴에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조금 두서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아마 더 자세하게 정책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른 아침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뭐 말미에 말씀하셨던 대로 뭐 준비된 내용이라기보단 평소에 갖고 계신 생각 그리고 또 마음으로 말씀하셨다는 게 사실 또 저희 마음에도 다가와지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언거 없이 머리와 가슴으로 진정성 있게 얘기해 주신 저희 안철수 군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요청드린 대로 정확히 40분, 뭐 1분 정도 오버하셨습니다만 거의 맞춰주셨고요. 저희 15번째 모시는 강사분입니다만 요청했던 시간을 이렇게 맞춰주시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뭐 굉장히 또 중요한 시기고 또 좋은 뜻을 가지고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질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법론으로 택한 게 사실 뭐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좀 주최하고 있는 저희 경영자협의회, 이노비즈협회, 벤처협회 쪽에 사전에 좀 그 구체화된 질문을 좀 몇 가지 요청드린 게 있고 그래서 그 시간을 앞에 한 20분 정도 썼으면 좋겠고요. 한 10분 정도는 이 자리에서 또 쉽게 질의응답해 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뭐 두세 분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마 또 여러분 생각이 있을 것 같아서 앞에 그 봉투에 보면 설문조사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정책 제안 문제라든가 산학협력 두 가지 이슈로 해서 정리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응답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또 개별적으로 쓰는 난이 있는데 그 난에 대해서는 저희가 꼭 후보님께 전달드려서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피드백 드릴 수 있게끔 그렇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럼 바로 먼저 각 미리 준비된 질의를 받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미리 그 발표하실 분 명단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호명하면 그냥 그분께서 그 자리에서 짧게 해주시고요. 대략 시간 안배상 제가 봤을 때는 1분 정도 질문하시고 2분 정도 아마 답하시는 순서가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도 굉장히 사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던 내용들이 뭐 많이 뭐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중복이 되면 사실 인사만 하고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넘기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먼저 그러면 그 우리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쪽에서 하예성 엔지니어링 대표이신 강옥구 대표 네,
예, 먼저 이렇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직을 찾아주셔서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하혜성 엔지니어링의 대표이고요. 또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 경영자협회 부회장이면서 그 녹색산업도시 추진협회 부위원장으로 이직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중요성과 또 어려운 점, 또 앞으로 그런 점에 나아갈 방향까지 정확하게 그 산학 정의 입장에서 모든 걸 포괄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주신 것에 대해서 좀 시원한 그러한 마음이 들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의 선순환적 생태계 구축을 위해선 중소벤처기업 밀집도가 세계 최고인 그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 일명 지밸리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지밸리는 그 60만 평의 그 면적을 갖고 있고 지식산업센터인 아파트형 공장가 100여 개가 존재해 있으며 또한 이곳에 입주해 있는 1만 2천여 개의 그러한 그 벤처 중소기업들이 있는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그 벤처 중소기업의 밀집 지역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지식산업센터로는 80% 가량이 이곳에 있고 또한 그 벤처 중소기업 벤처기업으로 봤을 때는 약 30에서 40% 가량이 이곳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옛날 그 70에서 80년대 구로공단에 갖고 있는 그 인프라 사회적 인프라 구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런 그 사회적 인프라 구축이 굉장히 열악한 그러한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중소벤처기업의 선순환적 생태계 구축을 위한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두 가지에 대해서 후보자님께 질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가리봉동을 지밸리 1만 2천 개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거, 문화, 상업, 비즈니스 지원 공간으로 시급히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근로자들의 생활 문화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로공단 시절 근로자를 위한 주거, 상업, 문화 공간이던 가리봉 오거리가 지금은 그 중국 동포들로 인해서 이 1만 2천여 개 우리 기업과는 이질적인 그런 지역으로 지금 변화되어 있습니다. 이곳을 기업을 위한 주거, 문화, 상업, 비즈니스 지원 인프라가 들어서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지만 지금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른바 가리봉동 균형 촉진 지구 사업이었던 것입니다. 이 지역에 대한 개발을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 발전을 위해 시급히 그 사업으로 이렇게 좀 생각하셔서 이에 대한 의견도 개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 지밸리를 가로지르는 경부선 철도 지하에 대한 의견입니다. 지밸리를 가로지르는 경부선 철도 때문에 만석적인 그 교통 체증과 또 지역적 단절 등 기업 활동의 여러 가지 부정적 요소가 이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지밸리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일명 경부선 철도 지하 촉구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구로와 금천 등 서울 서남부 5개 지자체와 경기도 안양과 또 군포시를 비롯한 지자체 및 시민단체들이 200만 서명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경부선 철도를 지어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또 대통령이 되신다면 경부선 철도를 지어하는 것을 국책 사업으로 추진할 뜻이 있는지에 대해서 또 밝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끝으로 이번 대선에 꼭 승리하셔서 그 국민과 또 국가를 위해 크게 봉사하신 이런 분으로 역사에 기록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 두 가지 질문하셨는데요. 가리봉동을 문화, 상업, 비즈니스 지원 공간으로 개발하는 문제, 그리고 또 경부선 철도에 대한 그 문제 이제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선은 이제 원론적으로는 그 가리봉동에 대한 개발 쪽은 이제 서울시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겠죠. 물론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협의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있고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될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도도 그런 상황인데요. 그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지역을 다니다 보면 지역 그 개발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렇게 멀리 지역으로 내려갈 때는 더욱더 이제 그런 요구들이 많은데요. 접근 방법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역 개발도 우선은 국가 전체를 우선은 놓고 보는 그랜드 디자인이 지금은 필요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어떤 학자분이 이제 책도 내셨습니다. 통일 시대를 대비해서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그랜드 디자인에 대한 원대한 꿈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전 국민적인 합의하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하자는 그런 이제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저도 기본적으로 이제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에서 이제 어느 정도 SOC가 정비된 이 상황에서 과연 우리나라 전체를 놓고 볼 때 어디가 우선순위인지를 우선을 정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전국민적인 합의가 우선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실제로 실행 주체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아주 큰 그런 SOC 쪽은 공사들이 대부분 이제 하고 있고요. LH공사나 이런 쪽 같은. 그리고 오히려 작은 그런 부분들을 건설교통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체제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 현장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정부에서 이제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작은 사업들에 대해서 원칙 없이 또는 예산에 대한 배려 없이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도 저는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체계 자체도 이제는 저는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근본적으로 이제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랜드 디자인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직접적인 정부의 조직들, 체계들도 제대로 점검해서 지금에 맞게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각 세부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 말씀하셨던 부분들, 그런 가리봉동에 대한 개발 부분이라든지 또 경부선 철도에 대한 부분들은 말씀 안 해주셨으면 몰랐을 부분들인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잘 알게 돼서 꼭 참고로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좀 이렇게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 벌써 지금 11분 지났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안 후보님께서 지방 일정 때문에 9시에는 사실 여기서 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또 우리가 기념 촬영도 준비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굉장히 바쁜 편이고요. 제가 사실 그래서 뭐 사회자의 직권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제가 고민 끝에 지금 생각하는 건 제가 받은 명단이 7분을 받았습니다. 경제협의회 또 이렇게 이노비즈 벤처 이렇게 7분 받았는데 아무래도 7분 다 하기가 어쩔지 몰라서 일단은 한 분씩 이렇게 하고요. 또 나중에 한두 분 정도는 또 여러분들 또 준비되지 않은 이렇게 주시지 않은 내용 중에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좀 했으면 합니다. 양해 부탁드리고 그럼 다음으로는 이노비즈 협회 박성은 상근 부회장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예,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중소기업 전용 R&D 자금이 지금 현재 한 7,250억 정도가 되고 정부 전체 R&D가 한 13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전용 R&D 자금이 한 6% 정도에 불과한 실정인데 그걸 혹시 대통령이 되시면 10% 이상으로 중소기업 전용 R&D 자금을 지원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후보자님께서 약 50분, 한 40분 정도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중소기업청에 31년 동안 근무를 했더랬습니다. 제가 31년 동안 겪었던 이야기들을 기업을 하시면서 또 대학에 계시면서 어떻게 그래 소상하게 잘 아시는지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이 되신다면 우리 중소기업계로서는 큰 보배를 만난 그런 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후보자님, 벤처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40분 동안 이야기하시면서 정확하게 한 10몇 번을 하셨는데 이노비즈 기업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도 하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벤처기업은 사실 벤처기업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가지고 세제 지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벤처기업은 창업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노비즈 기업이라고 하는 중간 단계가 있다. 그리고 그 이노비즈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운데 다리 역할을 하는 기업군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벤처기업은 벤처기업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고, 특히 세제 쪽에 중견기업들은 사실 제가 잠깐 산업발전법에 의해 가지고 작년에 근거를 만들고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 올 5월 달부터는 직영부에 중견기업국이 만들어지면서 R&D라든지 또 판로 쪽에 많은 지원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중견기업으로 갈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이노비즈 기업들이 더욱더 성장 발전해서 국가 경제의 초석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노비즈 기업도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성장 기반을 만들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두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연구개발비 쪽 이제 중소기업, 이노비즈 기업,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그런 문제들은 제가 강의 때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점진적으로 그 대기업 위주가 아니라 중소기업 쪽으로 이제 바꿔야 된다. 그런데 구체적인 이렇게 숫자들도 아마 조만간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그 이노비즈 기업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일자리 창출 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1번이 말씀하셨던 중견기업 쪽입니다. 그러니 그 중소기업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니까 중소기업 간의 과당 경쟁, 대기업과의 불공정 거래 관행뿐만 아니라 혜택이 줄어드는 문제, 즉 중소기업 때 받았던 혜택이 대기업으로 넘어가면서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안주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는데, 그게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 단계인 중견기업을 둔다. 그거는 이제 기본적인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방향이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그쪽 방향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저는 강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기업의 어떤 세제 혜택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면 이쪽 부분들을 좀 더 중견기업을 육성하는 쪽으로 유인책으로서 많이 써야 되고, 거기에 이제 그 R&D 쪽, 중견기업이 다른 건 몰라도 R&D 쪽이 굉장히 취약한데요. 그쪽 부분을 좀 더 핵심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직접적인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그 경쟁력 강화하는 그런 그 인프라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해야지 중견기업은 살아날 수 있다. 그리고 그게 아마 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과는 또 다른 접근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사실 우리 다음으로 이제 벤처기업협회 사실 남민호 우리 그 회장님은 좀 말미에 질문자로 잡았는데, 일단 시간상 앞에 좀 먼저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남민호 벤처기업협회 회장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네, 뒤에 오고 있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워낙 이 동네 일을 잘 아셔가지고 아까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벤처기업협회는 개별 벤처기업 이익보다는 벤처 생태계 개선을 위해서 많은 정책적 제안을 해왔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난 정부, 현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느끼는 건 이런 겁니다. 중기청 그다음에 직영부에 가서 관료분들하고 상의를 해보면 그분들은 다 산업계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생각이 다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엔젤 투자가 지금 활성화 안 되고 있고 중간 회수 시장이 열악하고 코스닥이 본연의 그 임무를 못 하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법률의 문제가 되고 어떤 그 조세 문제가 되다 보니까 기재부나 금감원에 가서 다 이게 제동이 됩니다. 사실은 그분들이 많은 결정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문턱을 못 넘어서고 저희가 원하는 그 어떤 그 정책 개선이 잘 좌절이 되는 그런 걸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나라는 이런 산업계의 논리보다는 그런 금융권의 논리가 지배적인 사회가 아닌가, 그런 아쉬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 문제를 해소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회사 일로 얘기하면은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할 CMO나 CTO의 그 논리보다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는 CFO 논리가 지배적인 이런 기업의 형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 그 벤처 협회에서도 그동안에 몇 달 동안에 그 각계 전문가 교수님들 모시고 저희 그 정책 어젠다 한 10여 개를 정리를 했습니다. 문제만 지적한 게 아니라 그 해결책 어떤 합리적인 방법이 있을까를 다 정리를 했거든요. 나름대로 그쪽 그 캠프에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걸 융합적으로 한번 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좋겠고요. 정말 아쉬운 게 이런 거인 것 같아요. 행안부에서는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자체 개발해 가지고 뿌렸습니다. 그래놓고 예산 절감했다고 훈장을 받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공공부문에 50몇만 개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10몇 조의 예산 책정을 합니다. 인당 따져보니까 2천만 원 정도 예산 투입을 하더라고요. 한쪽에서는 예산 절감한다고 해가지고 소프트웨어 업체들 다 망하게 해가지고 일자리를 줄이고, 한쪽에서는 치료사업 같은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10몇 조의 돈을 뿌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까 지적하신 어떤 부처 위주의 그게 아니라 융합적으로 접근해야 해결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뭔가 좀 더 그 국가 경영에도 이런 혁신적인 어떤 창의적인 어떤 그 접근 방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희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면에서 많은 그 개선을 해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말씀하셨던 그 해결책이라든지 문제점들 저희한테 전달해 주시면 그 좋은 참고가 될 것 같고, 그 지경부에서 제안한 것들이 기재부나 금감원에서 제동이 걸리는 문제라든지, 또는 정부 부처 한쪽에서 소프트웨어 일자리 줄이면서 또 한쪽에서 느리는 문제, 이런 것들이 그 이런 융합적인 접근 방법이 아니라 각 부처마다 개별적인 접근, 그리고 또 이제 우선순위의 문제, 이런 것들인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적으로 두고 거기에 관련된 모든 부처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제일 우선순위가 높게 매겨져서 정부 정책화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현상들은 많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학교 쪽에서요. 우리 그 지벨리 인력 양성 센터장으로 계시는 그 부천대 박천호 교수 오셨죠? 예. 학교 쪽 입장으로 어디 계시죠? 예. 저도 그 질문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력 양성과 관련돼 가지고 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학교와 기업 간의, 특히 중소기업 간의 어떤 미스매치가 그 갈수록 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문제로 제가 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교육 수준이 예전 같지 않게 다시 재교육을 시켜야 될 만큼, 현장에 투입해야 될 만큼 높지 않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제 연결고리입니다. 그러니까 선순환 체제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떤 연결고리가 그 확실하게 돼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연결고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이제 정부의 역할이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의 역할이 너무 지금 여러 기관에서 산재돼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그 하나로 모아가지고 중소기업을 위한 어떤 통합기구로 이렇게 한번 만들 계획은 없으신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예, 연결고리 문제, 저도 현장에서 그 많은 문제점들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통합 접근을 해야만 되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지금 그 보통 교육 개혁 문제들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대학의 이제 구조조정 문제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 지금 벌써 초등학생 300만 명 이하로 줄기 시작했으니까 그게 곧 이제 대학까지 오게 되면 대학들도 여러 가지로 굉장히 위기에 봉착을 하게 되는데요. 교육개혁이 교육개혁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교육이라는 부분은 사회 전체의 그 보상구조 하의 하나의 종속 변수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구조개혁 관점에서 저는 바라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그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일자리 창출, 그리고 산업계와의 산학협력,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고, 역시 또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종합적인 접근 방법, 그리고 또 교육부만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관련된 여러 가지 노동계 부분이라든지 그 여러 부분들이 힘을 합쳐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아마 각 부처별로 자기가 할 일만 충실히 하다 보니까 서로 상충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알면서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들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만 해결이 돼도 이제 꽤 많은 또 문제들을 100% 완벽하게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까지 알면서도 해결 못했던 부분들은 우선적이나마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염려했던 대로 사실 7분 제가 그 요청을 받았는데 지금 4분하고 3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사실 시간이 여의치 않습니다. 또 각 단체에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숫자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임의적으로 우리 안상원 에코세이브 대표님, 또 문종옥 오피트 대표님, 이길순 에어비타 대표님 3분이 준비하신 질문은 우리 다른 참석자처럼 내용을 주시면 전달드려서 피드백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 오늘 참석하셨던 분들 중에서 한 분 내지 2분 정도 이런 정도로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앞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서울시 교육위원 최명목입니다. 교육감 예비 후보입니다. 중소기업과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2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특성화고등학교는 100% 무상교육입니다. 그런데도 중소기업에서 학생들을 채용하게 되면 재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도저히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특성화고등학교에 맞춤형 교과 과정을 직접 참여했으면 어떨까 여쭤보고요. 2번째, 국제간 특성화고등학교 라이센스 자격증 인증 문제를 국가가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간호조무사를 배출합니다. 그런데 일본 가면은 인정이 안 됩니다. 교과 과정이 똑같은데도요. 그래서 국가 간 MOU를 체결해서 우리 간호조무사가 한국에서 취업을 하게 되면 연봉 2천만 원 미만인데 일본 가면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취업이 안 됩니다. 일본에서는 요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2개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을 좀 제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2가지 말씀하셨는데요. 특성화 고교도 그렇고 또 마에스터고, 또 지금 이제 이번 졸업생이 나오면서 취직률이 굉장히 높은 거의 95% 이상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바람직한 현상이고, 그런 쪽들의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서 그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전문직으로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고 그 인정받고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면 많은 문제들이 또 교육 쪽에서 해결될 수 있는 참 좋은 단초가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소기업 참여해서 본인들의 맞춤형 인재도 우선은 고등학교 스스로도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전체적으로 교육청 차원에서도 그런 노력들을 하시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국가 간의 자격증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에 있을 때 한 달 전에는 대학 교수였으니까 대학교에서 있을 때 저도 이제 다른 일본의 대학과 서로 이제 그 교류 협력을 맺고 학생들 교환도 이제 협정을 맺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느꼈던 생각은 무엇이었었냐면 어느 한쪽만 해서는 참 힘들구나. 즉 그 학교 전체 차원이라든지 또는 국가 차원에서 어떤 그 길이 있으면 훨씬 더 쉬울 만한데 개인들과 개인 간의 연으로 여러 번 찾아가서 친해진 다음에 그런 협정들이 맺어지면서 학생들 이렇게 보낼 수 있다 보니까 힘든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2가지가 다 병행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국가만 바라보고 거기서 해주면 하겠다는 그런 접근 방법도 저는 꼭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들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어서요. 그래서 국가나 또는 교육청 차원에서도 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동시에 각 특성화 고등학교 차원에서도 뭔가 그런 노력들
이렇게 교류 협력들 하면 훨씬 더 빠르게 그런 일들이 현실화될 수 있지 않을까 희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만. 예,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 에이빅 뉴스의 편집인 겸 미국 특파원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그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마케팅 PR 전략과 또 하나는 그 마케팅 PR 비용에 국가 예산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재편성하고 집중하실 건가 그거에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저도 이제 그 사장 시절에 그 여러 가지 코트라라든지 협력 요청하면서 했었는데 워낙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그 세부 전공 분야들이 많다 보니까 그 적은 인력의 코트라가 그걸 다 이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해당 분야 정확하게 1대1 이렇게 서로 매칭을 시켜주는 게 어느 정도 지금 한계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산업화 시대 산업의 종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던 시절에는 국가가 선도적으로 주도적으로 직접 이렇게 연결시켜주기도 하고 보증도 서면서 우리 산업화 시대 수출을 이끌어왔지만 지금 이제 굉장히 세분화된 시대. 그러니까 옛날은 그 대량 생산 시대 아닙니까? 지금은 그 대량 그 뭐라고 하죠? 대량 커스터마이제이션 시대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역할을 기대하기는 무리고 이제는 방향을 바꿔서 지금 말씀하셨던 PR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업체든 상관없이 외국 바이어와 협상을 하거나 또는 소비자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그 PR 그 홍보 자료들이 필요한데 그것 자체를 거기 외국 사람들의 수준의 눈높이에 맞춰서 만드는 것들이 노하우도 필요하고 비용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제공해 주는 쪽으로 지금 바뀌고 있죠. 그런데 지금 정도에서는 그게 저는 이제 몇 년 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한 번 더 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정책을 할 때 오류들이 몇 가지들이 한 번 만들어 놓은 것들을 도중에 정말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효과 분석을 하지 않고 그대로 관성해져서 하는 경우 또는 새로운 것들을 계속 만들면서 옛날 것과 중복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하지 않고 그 나열식으로 자파점식으로 이렇게 자꾸만 돼가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지금부터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정도는 한번 점검해서 만약에 새로운 거를 만들기보다는 기존 것과 합쳐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들 그리고 기왕에 어떤 일을 할 것이면 정부 정책도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시작하다가 자꾸 그 기간이 짧아지고 액수도 소액으로 줄어듭니다. 그런 부분도 다시 제대로 자리 잡아서 좀 장기적으로 그 많은 비용을 한번 투자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은 바뀌어야 될 그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 10분 이상이 사실 손을 들고 계셨는데 지금 50분이 넘어서 일단 질의응답 공식적으로 하는 건 여기서 좀 끝해야 될 것 같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내용들은 이렇게 그 자료에 적어주시면 꼭 전달드려서 다시 그 지금 직접 질문하신 것처럼 답이 갈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고요. 정말 지금까지 그 굉장히 무거운 질문도 있었고요, 큰 질문도 있었고 아주 뭐 디테일한 질문도 있었는데 정말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신 우리 안철수 후보께 큰 박수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회장님 나오셔서 인사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우리 지벨리는 아까 우리 그 강학구 우리 부회장님 말씀드렸듯이 12,000개 기업 IT 집적지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세계적으로 이런 그 집적지가 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사업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투자를 잘못하면 쪽박을 차고 투자를 잘하면 대박 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정부가 우리 지벨리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산업의 헤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지벨리입니다. 이곳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고, 이곳에 국가 정부가 정말로 투자를 해준다면 세계적인 한국,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지빌리입니다. 여러분 저 말에 동의하시면 크게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참 질문하는 것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하고 귀하고 참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함축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안 후보님께서 만약에 대통령이 되신다면 이 지빌리를 위해서 아마 적극적으로 투자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